엄마, 저 사람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따끈한 밥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늘 전자레인지에 햇반 데워서 간장에 비벼 먹으라고 하고 간신히 계란 하나 구워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조차 귀찮으면 외식하자거나 배달음식 시켜 먹으라고 했어요. 요즘 누가 집에서 밥 해 먹냐면서요. 전자레인지에 밥 데우고 계란 굽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걸로 트집 잡아서 이혼하자고 한다고요? 저는 억울해서 절대 이혼 못해요. 내가 억울하다고? 억울한 건 오히려 나야. 햇반이라니.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이 결혼해서 고작 그런 밥을 먹으라고 했다고? 집까지 주면서 결혼시켰더니 신랑한테 간장에 밥 비벼 먹으라고 하다니 말이 돼? 그게 밥이야? 밖에서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그럼 그 잘난 아들 어머님이 다시 데려가서 직접 밥 차려 먹이시면 되겠네요.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일하는 게 대수냐고? 그래, 대수로 번 돈 다 내 입으로 들어갔어. 너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알기나 해. 식비만 카드값이 엄청나게 나와. 감당이 안 돼서 카드 할부까지 했는데 점점 빚만 늘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고작 밥 때문에 이혼하려는 것 같아?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 신성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혼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신성자 어머님께 따뜻한 응원과 도움이 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를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아들을 둔 신성자입니다. 3년 전 외벌이 하는 아들에게 햇반과 계란 후라이, 간장만 주는 며느리에게 분노를 느꼈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밥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피할 수 없었던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고 결국 의식을 되찾았지만 실어증에 걸려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 역시 허무함을 느끼고 서울 직장을 그만둔 뒤 부산으로 내려가 아이와 단둘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결국 며느리로 인해 우리 가족의 행복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며느리는 당돌하고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제 명의의 집에서 시작했는데 며느리는 그 사실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기는커녕 결혼했으니 자기들 집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아들에게 저를 설득해서 명의를 변경하라고 끊임없이 졸랐다고 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했잖아. 아파트도 우리 이름으로 해야지. 어머님이 내 집 하시는 거 듣기 싫어. 그냥 우리 집이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꼭 나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시잖아.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듣기 거북하다고 했어. 꼭 시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래, 자기 마음이 좀 상했을 수도 있겠다. 엄마한테 조심해서 말해달라고 할게. 그런데 굳이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난 외아들이니까 결국 이 집은 나중에 내 것이 될 거잖아. 그리고 결혼 후에도 우리 생활이 힘든 적은 없었잖아. 내가 자기 생활비에 대해 뭐라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돌변했다고 합니다. 당신 지금 내가 이 집에 돈 한 푼 안 보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의를 안 바꿔주는 거잖아?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나랑 집 나누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들은 당황하며 대답했죠. 자기야,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혼 같은 건 생각조차 안 했어. 단순히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나중에 부모님이 나한테 주실 건데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어요. 나 아기 낳고 어느 정도 키우면 유치원 보내고 다시 일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계속 전업주부로 지낼 수밖에 없겠네. 당신 말대로 돈 걱정 없이 애 키우는 데만 집중하게 해주면 나야 상관없지. 나중에 딴 말만 하지 마.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단순한 투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는 바로 아이를 가졌고 그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6년이 지났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며느리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너희 며느리 일하냐? 라고 물어도
애 키우느라 힘드니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 오히려 감쌌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가는 돈이 많아졌어요. 학원비며 방문학습,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여러 가지를 시키면서 지출이 점점 늘어났죠. 남편과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언제까지 아들 혼자 벌어야 하나 싶었어요. 며느라, 도겸이도 유치원 갔고 너도 이제 시간이 좀 나잖아. 내가 보니까 마트에서 일할 사람 구하던데 잠깐씩이라도 일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기분 전환도 하면 좋지 않겠니? 어머님, 지금 저한테 집에서 논다고 눈치 주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만나는 마트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애가 클수록 돈이 더 들 텐데 언제까지 진우 혼자 벌어야 하겠니? 너희 미래도 준비해야지.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주 아프대요. 제가 일 나가면 아플 때 누가 봐줄 건데요? 어머님이 등하원까지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불편해할까봐 말을 못 꺼냈던 거지. 부탁만 하면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됐어요. 요즘 부모님들 애 봐주는 대가로 돈 받는다면서요? 100만 원, 200만 원 기본이라던데 그러면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 돈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게 낫죠. 나는 돈 바라는 거 전혀 없는데 너희가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니? 어머님도 돈 주면 좋아하실 거 다 알아요. 굳이 변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돈 벌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준비?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유튜브? 그거 그냥 핸드폰으로 영상 보는 거 말하는 거야? 그걸로 돈이 어떻게 벌리니? 어머님도 유튜브 아세요? 그게 잘 되면 꽤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려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무튼 진우 씨 월급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어요. 월급 받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좋다고요. 그래도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어머님이 유튜브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 명품 가방 하나 사드릴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일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며느리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는 자다 나온 듯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먼지가 굴러다녔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한가득 쌓여 있었죠. 어머님, 저 어제 촬영하느라 늦게까지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TV 보면서 좀 쉬고 계세요. 반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챙겨줬는데 며느리가 그걸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야기요. 저는 그런 일 겪지 않으려고 억지로 반찬을 가져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은 잘 먹였으면 하는 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진우가 좋아하는 반찬이야. 조금씩이라도 가져가. 진우 씨가 나물을 좋아한다고요? 나물 해줘도 손도 안 대는데요? 생선도 안 먹고 맨날 고기만 먹어요. 아닌데, 우리 집에 있을 땐 정말 잘 먹었어. 내가 만든 거랑 맛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어머님. 진우 씨가 제가 한 게 더 맛있대요. 그리고 진우 씨는 초딩 입맛이라 계란 후라이에 간장 비벼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퇴근하고 오면 햇반에 계란 올리고 간장 한 숟갈 부어주면 끝이라서요. 그럼 하루 종일 일한 남편한테 따뜻한 밥도 안 해줘? 아니죠, 어머님. 맨날 그렇게 주면 욕먹겠죠. 저희도 제대로 먹을 땐 차려 먹어요. 며느리의 말에 살짝 안심했지만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간장 계란밥만 하면 편하긴 한데 저도 질리잖아요. 그래서 주로 배달시키거나 외식해요. 뭐? 배달이랑 외식? 좀 전엔 제대로 차려 먹는다면서.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외식 한번 하면 수만 원이 그냥 깨질 텐데 아무리 귀찮아도 돈 아낄 겸 내가 직접 해 먹어야지. 조금 비싸긴 한데 사먹는 돈이나 제가 장 봐서 버리는 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하루는 배달, 하루는 외식 번갈아 가면서 먹어요. 매일 다른 걸 시켜 먹으니까 골고루 먹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도 직접 해 먹는 게 더 저렴하지.
내가 반찬 해다 줄게. 받기는 하겠는데요. 다 못 먹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혀 차마 속마음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우리 진우가 번 돈으로 저렇게 먹기만 하니까 살이 찌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삼켰습니다. 우리 아들은 결혼 전까지 정상 체중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왜 그렇게 살이 쪘나 했더니 배달 음식 때문이었단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무리 살이 찌더라도 적당히 찌는 게 있어야지 결혼 전 70kg도 안 되던 아이가 어느새 100kg에 가까운 초고도 비만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부터 통통했던 며느리가 아들 건강까지 망쳐놓은 것 같아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몸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집안 꼴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눈앞에는 날파리까지 날아다니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저는 일단 집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가득했고 제가 가져다 준 반찬들은 곰팡이가 뒤덮여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실이며 주방, 심지어 컴퓨터 앞에도 포장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유튜브에서 먹방인가 뭔가 한다며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남들에게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니 그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얼추 정리를 마치고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는데 거기서 피임약 상자가 보였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봉투를 더 살펴보니 같은 상자가 2개나 더 나왔어요. 사실 전부터 며느리에게 둘째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이 갖는 건 부부간의 일이니 괜한 간섭이 될까 싶어 참았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 묻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몇 달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둘째 생겼어요. 축하 의미로 저희가 저녁 대접할 테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들이 예약한 식당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아들은 기쁜 표정으로 잔뜩 신이 나 있었지만 며느리는 영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임신 초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가족들은 둘째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했어요. 첫째 손자도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딸을 키워본 적 없는 우리 부부에게 손녀딸의 재롱은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도 딸을 바랐던 모양이에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손녀가 태어나던 날 가족들은 온 마음을 다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아들이나 며느리 누구도 닮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누구를 닮았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기도 한다는데 우리 얼굴도 안 보이고 사돈네 얼굴도 안 보이네.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 말이었는데 며느리는 갑자기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가 꼭 누구 하나 닮아야 하나요? 엄마, 아빠를 골고루 닮아서 특정한 얼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말한 거야. 미안해. 좀 더 기다려보자. 손녀딸은 걸음마를 하고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귀여워졌어요. 할미, 할비 하고 부르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안 보면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녀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2돌이 넘을 때까지도 도무지 누구 닮은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뻐꾸기 새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연들 뉴스에서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 확인부터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인지 점점 불안해졌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채린이는 잘 크고 있니? 그럼요, 엄마. 요즘 애교도 늘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왜요? 보고 싶으세요? 저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너도 생각해봐. 채린이가 너랑 너무 안 닮지 않았니? 요즘 그런 경우 많다더라. 그냥 며느리 모르게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또 그 소리세요? 일단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사람한테는 말 꺼내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에게 말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2주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채린이 제 아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손녀를 돌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희에게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첫째 낳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다른 집들은 며느리 애 낳으면 차도 사주고 현금으로 1,000만 원씩도 주던데요. 저도 선물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래? 뭐 필요한 게 있니? 저 유튜브 안 하고 이제 일하려고요. 그런데 살이 너무 쪄서 스트레스 받고 이 몸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살짝 빼고 자신감 찾고 일자리 구하려고요. 그래서 전신 지방흡입 비용이랑 다이어트 한약 비용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전신 지방흡입 비용 800만 원, 제가 다이어트 한약 비용 100만 원, 아들이 헬스장 PT 비용 1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저희에게 애들을 맡기고 전신 지방흡입을 받았고 식단 조절을 하며 헬스장에서 PT까지 받으면서 몸매 관리에 돌입했어요. 전에는 다이어트 할 때마다 실패하고 오히려 살만 찌더니 이번에는 돈을 써서 그런지 확실히 집중하는 모습이더군요. 그리고 열심히 일자리도 알아봤습니다. 애가 둘이 되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든 건지 이제야 가정을 제대로 꾸릴 생각을 하는 듯 보였어요. 저와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우리 명의로 된 집을 아들에게 증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너희 애들도 둘이나 되고 며느리도 자리 잡아가는 것 같으니 우리 명의로 된 집을 너한테 증여해 줄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아들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들은 표정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단 급한 거 아니니까 조금만 계셔보세요. 그 반응에 저와 남편은 살짝 놀랐지만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 자욱이가 남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오늘도 못 만날 것 같아. 며느리가 어디 가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다 줄 시간이 지금밖에 없대. 그래, 어쩔 수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자주 찾아갈게. 병원 면회실에서는 복도 한편에 칸막이가 쳐져 있었고 정해진 30분 동안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찌나 짧던지요. 하루는 면회 시간이 끝나 일어서려는데 자욱이가 저를 붙잡고 울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성자야,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친구가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뒤로하고 나오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자욱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눈물을 훔치며 1층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김자옥 어르신 친구분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김자옥 어르신 자녀분께서 부탁이 있으셔서요. 앞으로 면회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네? 왜요? 김자옥 어르신께서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자녀분들께 전화하시나 봐요. 특히 친구분이 다녀가신 날이면 더 심하게 보채셔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성자야, 이번 주 토요일에 면회 올 거지. 자욱이가 기대에 부풀어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너희 가족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다. 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손자 간병해 주다가 편찮아졌어. 미안해, 다 나을 때까지는 못 갈 것 같아. 계속 핑계를 대자 자욱이도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언제 오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욱이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성자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오지 말라고 했지. 간호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이유를 몰랐을 땐 내가 날 귀찮아해서 안 오는 줄 알고 한동안 원망했었어. 나는 이렇게 병원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네가 부럽고 질투가 나더라. 이런 못난 나를 용서해줘. 너는 나한테 면회 와준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런 널 미워했다니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절대로 자식들한테 재산 미리 주지 마. 절대로 주면 안 돼. 하지만 그 문자 이후로 자옥이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뒤 오랜만에 자옥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확인했는데 그건 자옥이가 아니라 그녀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옥이는 2019년 어느 날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사진을 보며 절을 올리는데 자옥이의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원망과 어쩔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이해가 뒤섞이며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친구의 마지막 말을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들에게 집을 증여해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집을 넘겨주겠다고 마음먹은 뒤로 이상하게 자옥이가 꿈에 계속 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친구를 그리워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꿈에서 자옥이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제 팔을 붙잡고 안 돼. 안 돼.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얼마나 애를 썼던지 잠에서 깨면 베개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을 정도였어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점차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는 계속 일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면접을 보러 다닌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애들을 저한테 맡긴 채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애들을 일주일만 맡아달라며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국 집안이 발칵 뒤집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너 지금 몇 시야? 애들 내팽개쳐두고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아들은 며느리의 잦은 외출이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몇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다투게 되었어요. 화가 난 아들은 며느리의 카드와 차키를 빼앗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면접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당신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회사를 쉬고 며느리를 미행했어요. 그리고 미행을 시작한 지 엿새째 되는 날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낀 채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넌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더냐? 채린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정이 들어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려고 했어. 그런데 넌 계속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아들은 친자 확인 결과지를 며느리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며느리는 입을 꼭 닫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 끝장낼 방법을 찾아봤어.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너 같은 사람을 제대로 벌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해. 그걸 다행으로 알아라. 아들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지만 모든 것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6개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는 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손자는 아들이, 손녀는 며느리가 키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손녀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다면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을 거고 그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 며느리에게도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자옥이가 제 꿈에서 그렇게까지 말렸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가끔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가끔 채린이가 생각나요.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거센 폭풍이 지나갔지만 저는 아들이 다시 일어서서 당당히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